호랑이가 한양 도성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대문 안, 지금의 광화문 일대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호랑이는 원래 깊은 산속 짐승입니다. 수십만 명이 북적이는 수도 한복판까지 내려온 이유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그 답은 한반도 바깥,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 없다.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떠돌던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은 경복궁 바로 옆,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담장 너머 산입니다. 그곳에서 호랑이가 수시로 출몰했고 때로는 도성 안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호랑이 관련 기록이 수백 건에 달합니다. 단순한 목격담이 아닙니다. 사망자 수, 동원된 군사, 왕의 지시까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차코갑사, 즉 호랑이만 전문으로 잡는 군사부대를 상설로 운영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외적이 아닌 맹수를 상대로 출동을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였을까요? 조선 전기에도 호랑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기록의 밀도가 갑자기 짙어집니다. 숙종 연간의 실록을 펼치면 해마다 호랑이 피해 보고가 줄을 잇습니다. 어떤 해는 한양 성저신미, 지금의 서울 외곽 일대에서만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한반도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만주 일대에서도 야생동물의 이동 패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멧돼지, 늑대, 곰까지 인간의 마을로 내려오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산 전체가 무언가에 의해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의 진원지는 생각보다 훨씬 먼 곳에 있었습니다. 진원지는 청나라 황궁이었습니다. 4대 황제 강희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고 동시에 열렬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군사와 몰입군을 동원해 지금의 내몽골 일대 목난위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냥터에서 국가 규모의 사냥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 규모는 서울 전체 면적을 수십 번 덮을 만큼 광활한 땅을 며칠씩 포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는 데 반전이 있습니다. 강희제는 이를 군사훈련이자 정치 행사로 활용했습니다. 주변 몽골 귀족들을 초대해 충성을 확인하고 대규모 포위망으로 짐승을 몰아붙이며 군대의 기강을 다졌습니다. 해마다 반복된 이 포위 사냥은 만주 일대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몰입군들에게 쫓긴 맨주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압박이 덜한 방향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남쪽,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조선 땅이었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병조판서 이유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청나라의 사냥 때문에 짐승들이 우리 경계 안으로 피신해 들어온다고. 이 기록은 성호사설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을 피해 국경을 넘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온 맹수들이 유독 조선 땅에 눌러앉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처음부터 호랑이에게 최적화된 땅이었습니다.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등뼈처럼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고 그 사이사이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숲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호랑이가 살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은신처가 풍부하고 먹잇감이 되는 노루와 멧돼지가 넘쳤으며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 사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은 호랑이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지리적 조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북부, 지금의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호랑이 서식권의 남쪽 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호랑이의 황금 벨트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이동 경로가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청나라의 사냥이 북쪽에서 압박을 가하자 이미 이동 경로가 갖춰진 한반도로 개체들이 밀려드는 것은 생태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비교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 호랑이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단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육로로 대륙과 연결된 조선은 맹수의 이동을 막을 자연 장벽이 없었습니다. 강 하나가 국경의 전부였고 겨울이면 그 강마저 얼어붙어 호랑이는 얼음 위를 걸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 들어온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호랑이가 깊은 산속이 아닌 마을과 도성까지 내려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산 안에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는 지구 전체가 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태양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뚝 떨어졌고 그 여파는 한반도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여름이 짧아졌고 겨울은 길어졌습니다. 한강이 지금보다 훨씬 일찍, 훨씬 두껍게 얼어붙었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냉해가 반복되면서 농작물이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1670년에서 1671년 사이 조선을 덮친 경신대기근은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 일부 지역은 마을 전체가 비었습니다. 사람도 죽었지만 짐승도 죽었습니다. 소와 말이 집단으로 쓰러졌고 우역이라 불리는 가축 전염병까지 번지면서 들판의 생명이 씨라 말랐습니다. 산속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목이 얼어 죽으니 노루와 멧돼지가 줄었고 호랑이의 먹잇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배를 고른 맹수는 더 이상 산속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냄새를 따라 골짜기를 내려왔고 마을 외곽의 가축을 노렸으며 결국 사람이 사는 곳 딥수이 들어왔습니다. 굶주림은 공포심보다 강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청나라 사냥이 북쪽에서 밀어냈고 한반도의 지형이 끌어당겼으며 소빙하기와 대기근이 맹수를 산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세 힘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가 바로 한양 도성안을 활보하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재앙을 온몸으로 견뎌낸 것은 왕도 군대도 아닌 평범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호랑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오는 선비들은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어야 했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도 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급제라는 희망 하나를 품고 맹수의 산맥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막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공포는 일상이었고 일상 속에서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국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차코갑사 외에도 각 지방 관하에 호랑이 포획 명령을 정기적으로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명령이 또 다른 고통이 됐다는 점입니다. 호랑이를 잡아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정작 총과 활을 들어야 하는 것은 가뜩이나 굶주린 농민들이었습니다. 기근으로 몸이 쇠한 사람들이 맹수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호원, 즉 호랑이에게 당하는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계층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남긴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민중은 호랑이를 단순한 재앙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산신의 사자로 여기고 두려우면서도 경외했습니다. 무서운 것을 무섭다고 말하는 대신 신성한 것으로 품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민화 속 호랑이가 익살스럽고 친근하게 그려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공포를 웃음으로 길들이려 한 조선 민중의 생존 심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외부의 충격이 국경을 넘어 생태와 민생을 동시에 뒤흔드는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려면 조선 바깥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만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소빙하기의 여파로 늑대떼가 도시 외곽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와 조선의 사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맹수 피해는 기후라는 단일 원인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기후위기 위에 청나라의 정치적 행사가 겹쳤고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정치적 결정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생태와 민생을 뒤흔든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강대국의 정책 하나가 주변국의 일상을 바꾸는 방식은 17세기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청나라 황제의 사냥 명령이 조선 백성의 목숨을 위협했듯 오늘날 거대 경제권의 금리 결정 하나, 무역 정책 하나가 작은 나라의 물가와 일자리를 통째로 흔듭니다. 충격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충격이 전달되는 경로의 논리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이 이 구조적 취약성을 당시에 이미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702년 병조판서의 보고는 단순한 맹수 피해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요인이 내부 생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구조적 진단이었습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의 무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결정에 대응할 외교적 수단이 없었고 기후 앞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재앙, 그 무력감 속에서도 조선은 나름의 방식으로 버텨냈습니다. 그 버팀의 흔적이 뜻밖의 곳에 남아있습니다.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도성을 드나들고 기근이 마을을 비우고 기후가 농사를 망쳐도 국가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버팀의 흔적은 뜻밖에도 제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차코갑사는 단순한 맹수 사냥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파악하고 출몰 빈도를 기록하며 포획 성과를 보고하는 일종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호랑이 기록이 그토록 촘촘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민간에서도 나름의 대응이 생겨났습니다. 호랑이 출몰이 잦은 길목에는 자연스럽게 주막과 봉수대가 늘었습니다. 혼자 산을 넘는 대신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마을 단위로 밤새 불을 피우며 경계를 서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는 방식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기록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정약용의 저술 곳곳에 호랑이 피해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 기록이 아니라 원인을 추적하고 구조를 짚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사냥, 기후변화, 생태계 붕괴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미 언어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없었지만 통찰은 있었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외부 충격을 막을 수 없다면 충격을 읽는 눈과 버티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다음 선택입니다. 조선이 남긴 것은 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낸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조선의 호랑이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대적인 해수구제 사업으로 한반도 호랑이는 조직적으로 사냥당했고 20세기 중반을 넘기며 야생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이러니한 결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맨수를 끝낸 것은 기후도 기근도 전쟁도 아닌 근대적 총기와 국가주도의 포획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조선이 겪은 일은 단순한 맨수 출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정치적 결정이 국경을 넘어 전달되고 기후변화가 생태를 무너뜨리며 그 충격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닿는 구조. 그 구조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형태만 바뀐 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마주한 기후위기, 공급망 충격,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압박은 그 구조의 현대판입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충격의 진원지가 바깥에 있을수록 내부를 잇는 눈과 버티는 구조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호랑이 뒤에서 청나라 사냥과 기후변화를 읽어냈듯 오늘의 한국도 눈앞의 현상 뒤에 숨은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다음번 호랑이는 어떤 모습으로 어느 방향에서 국경을 넘어올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